1번 문제입니다. 내해 방지하고 관계가 없는 것. 내해 방지하게 되면은 내격으로부터, 즉 유도례나 직경례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가공지선과 그 다음에 매설지선이 들어가고요. 낙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애자 같은 데에서 파괴되니까 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호각, 초호각, 아킹링, 아킹혼 등을 설치해야 되죠. 댐퍼는 전선의 진동 방지죠. 그러므로 전선의 진동 방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해 방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설지선은 땅의 이제 접지 저항을 줄여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고, 댐퍼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진동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선로 임피던스가 Z인 단상,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겠냐? 단상, 단거리예요. 단거리는 여기서 말한 요 단거리 값은 50km 이하이고 풀 때 RL 집중 정수로 해석을 하고, 집중 정수 해석이죠. 그리고 C 값하고 G 값은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여기서 RL 집중 정수 해석이니까 R과 L이 만드는 L은 임피던스이고 C하고 G가 만드는 L은 어드미턴스가 되죠. 즉 RL 집중 정수에서 RL은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쓰고, C하고 G는 어드미턴스, Y 값은 G 플러스 J 오메가 C 값인데, 우리 문제에서 여기 단거리에서는 여기 C하고 G가 무시해. 이 값하고 이 값이 무시가 되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무시하게 되죠. 무시. 이 값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A라고 하는 값은, A는 전압의 B죠. 송수전단의 전압의 B니까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 있든 없든 전압의 B는 존재하죠. D는 송수전단 사이에 전류의 B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단거리 송전선로, 그리고 단상이잖아요. 단상이니까 송수전단의 전압의 B가 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전압은 1값이 되고 이것도 1값이 되죠. 일면 전압비, 전류비는 1. 그 다음에 임피던스 있잖아요. 이 임피던스의 값은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Z가 되니까 B가 임피던스죠. 선로에 임피던스는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Z값이라고 써야 되고요. 임피던스 값은 Z값이라고 써야 되고 값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어드미턴스를 말하게 되는데, 어드미턴스를 말하는데 어드미턴스는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무시니까 이 값은 0값이 되어야 맞는 것이 되는죠. 그러므로 단상이기 때문에 단거리 송전선로 전압비하고 전류비는 1, 임피던스는 Z값 그대로, 어드미턴스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 1, Z0, 1, Z0, 1,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 했습니다. 자,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은 우리가 리액턴스 감소 대책을 세운다, 전압이나 전력 변동 억제 대책을 세운다, 또는 전력 계통의 충격을 경감시키는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되죠. 일단 리액턴스를 줄이려면은 회전수를 늘리거나 복도체나 다도체 방식을 사용하면 리액턴스가 감소되죠. 리액턴스 감소 대책에 나와. 물론 리액턴스 감소 대책은 여기 복도체나 다도체뿐만이 아니라 회전수 늘리고 발전기나 변압기 등의 리액턴스를 줄여야 되고, 또는 직렬, 축전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리액턴스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죠. 리액턴스는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소공여자 방식은 전압이나 전력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공여자, 중간조상 방식 등등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다음에 고속 차단은 우리가 이제 사고 난 구간하고 사고 나지 않는 구간을 빨리 구분해야 사고 나지 않는 구간에 전력을 계속 송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안정도 대책 향상이 아닌 것은 답이 2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4번 문제. 전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여기서 전압 뱅킹 방식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뱅킹 방식,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배전용 변압기가 이렇게 배전 지역에 존재하게 되죠. 배전용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배전용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는 1차 측은 고압 쪽이고 2차 측은 저압 쪽이죠. 당연히. 이때 이 배전용 변압기는 2차 측에 나와 있는 선을 전부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저압 수용가가 있고 여기 저압 수용가가 있고 여기 저압 수용가가 있고 저압 수용가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 저압 수용가들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이쪽 저압 선로와 여기 저압 선로 여기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에 퓨즈를 사용하여 연결하게 되죠. 고압 쪽은 전부 다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다 연결됐다고 보면은 이쪽에 병렬로 운전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뱅킹 방식, 이런 게 뱅킹 방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 저압 수용과 있었을 때 이걸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전압 변동 적죠. 플리커 연성도 줄어들고요. 전압 강화도 줄어들고요. 각각에 따로따로 썼을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여기 전압 강화가 커지고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 같이 쓰니까 혹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변압기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게 되죠. 자, 이거 틀린 거 됐으니까 한 번씩 읽어볼까요? 전압 동요가 적다. 맞죠? 여러 개 같이 썼으니까 여기 공급하는 곳이 여러 군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전기 사용하는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군데서 받았으니까 전압 동요가 적죠.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한 고장 악대가 축소된다. 이건 틀렸네요. 일단은 문제는 캐스케이딩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하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뱅킹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로부터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변압기 2차 측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사고로부터 변압기 보호를 위해서 뱅킹을 이탈하게 되죠. 그럼 여기 이탈하게 되면 이쪽 변압기는요. 그럼 여기도 연속해서 이탈할 공산이 커지죠. 왜? 이쪽의 사고를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이쪽이 이탈하면 이쪽 변압기가 그 사고를 안아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도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이탈하고 여기도 이탈하고 이게 캐스케이딩인데요. 뱅킹 안에 있는 변압기의 일부나 전부가 연속적으로 차단되어서 뱅킹을 이탈하는 현상이 바로 캐스케이딩이죠. 그러면 캐스케이딩에 의해 연속 이탈했죠. 고장 확대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확대되는 거죠. 이 말이 틀린 거죠. 확대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틀렸고요. 여기 3번은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좋다. 자, 여기에 부하가 증가가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 병렬로 쓰고 있으니까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죠. 고장 보호 방식이 적당할 때 공급 신뢰도가 좋다.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보호 방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여기 전기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뢰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캐스케이딩일 때 확대가 늘어납니다. 융통성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고장 보호 방식일 때 신뢰도 커집니다. 이거 말고도 플리커 현상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만 꼭 기억하세요. 캐스케이딩, 즉 저압 뱅킹 방식의 최대의 단점,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이 막으려면 구분 퓨즈 설치. 이걸 끊어버린다는 뜻이 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배전선로 보호 문제군요. 다음 중 리클로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여기서 리클로저. 변압기 배전선로 보호를 할 때 리클로저라는 장비가 있고 섹셔널 라이저라는 장비가 있고 ASS라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난해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 니클로저는 말 뜻 그대로 풀면 제폐로 장치입니다. 제폐로 장치인데 제폐로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고장이 나면 열었다가 다시 닫는 뜻 아닙니까? 제폐로니까 열었다가 다시 닫는 장. 고장 구간만 자동적으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폐로는 고장 구간을 자동적으로 분리하고 자동적으로 재투입 시독하여 고장이 해소되면 자동적으로 재송전하는 장치가 제폐로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섹셔라이저는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검출해서 선로를 자동적으로 끊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섹셔라이저는 고장이 나면 고장을 끊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고장을 끊을 수 있는 리클로저나 차단기 등을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죠. 리클로저니까 자동적으로 고장을 끊고 자동적으로 고장을 투입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배전선로용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여 제거한 후 다시 맞죠? 다 맞습니다. 다시 수동 조작으로 요 말이 틀린 거죠.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죠. 수동 조작으로 배전선로가 설계된 것이 틀린 것이고 요 말이 틀렸죠. 그 다음에 제폐로 개전기와 함께 설치하여 개전기가 고장을 검출하고 이를 차단기에 통보하고 차단하게 된다. 이때 니클로저는 제폐로 장치라는 일종의 기구이기 때문에 개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개전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도 옳다고 볼 수가 없다. 개전기 불필요. 개전기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이 말이 틀렸고요. 삼상 제폐로, 삼상이잖아요. 삼상 제폐로 차단기는 일상 차단이 가능하다. 이 말 틀렸죠? 삼상은 일상 차단을 해버리면 안 되죠. 결상되니까. 삼상은 항상 삼상을 동시에 투입과 차단을 해야만 되죠. 여기가 틀렸고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무전압 시간을 20에서 30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도 틀렸네요. 20에서 30초 틀렸고요. 여러 가지 틀렸네요. 아무튼 여기가 삼상은 일상 차단이 안 되죠. 4번 배전 계통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맞죠? 차단하고 재송전하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맞죠?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제폐로 차단 장치를 장비한 자동차. 여기만 맞죠? 자동적으로 재송전과 차단과 재송전을 자동적으로 한다. 1번은 수동에서 틀렸고 여기는 자동이어서 맞고 4번만 맞게 되는 겁니다. 즉 니클로저 제폐로 장치 자동으로 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 원래 이제 원자력하고 화력 발전소는 이제 에너지가 여기는 원자력은 원자 에너지고 여기는 이제 주기라든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로하고 보일러가 다르고 그 이후에 터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거의 뭐 기능이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일단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요.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 대신 원자로와 열교환기를 사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원자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보다도 이런 것이 다르니까 보일러와 원자로, 열교환기를 보일러 대신 이걸 사용한다. 맞죠?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싸다. 이건 틀리죠. 비싸죠. 고가죠. 왜냐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비가 화력 발전소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출력이 동일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군요.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복수기가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대형이다. 여기에서 출력이 동일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 에너지가 화력 발전소에서 나와 있는 일반 화로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을 동일하게 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복수기, 특히 터빈이나 복수기의 증기의 사용량, 특히 복수기 같은 경우 냉각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같은 출력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이나 복수기가 화력 발전소보다 더 커지는 게 맞죠. 그래서 커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에 대한 차폐 시설에
투자. 당연히 방사능에 대해서 차폐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일러 대신 원자로 맞죠. 그 다음에 출력은 출력은 똑같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복수기가 원자력이 더 커지고 발전소는 방사능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2번.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발전소에 비하면 결코 싸지 않죠. 무조건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역섬락 방지하면 배설지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배설지선을 설치해서 탑각 저항을 줄이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을 찍으려면 답을 맞추려면 역섬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탑각 저항을 준다는 말이 나오죠. 철탑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애자가 이렇게 송전애자가 이렇게 있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꼭대기가 가공지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공지선이 있고 여기 애자가 있고 여기 송전선이 있죠. 그 다음에 철탑이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죠. 자, 철탑. 여기서 이제 내격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뇌가 이렇게 뇌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뇌가 침입하게 되면 뇌전류가 흘러가죠. 뇌전류가 흘러서 땅으로 들어가죠. 뇌전류가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뇌전류가 흘러갔을 때의 이 철탑에 땅하고 닿는 저항, 전기 저항 말하는 겁니다. 이 저항이 영험이든 않을 것이고 이 저항이 존재하게 되면은 저항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뇌가 침입하는 순간 뇌전류가 흐르고 그 순간에 이 철탑의 전위가 상승하죠. 철탑 전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애자가 있습니다. 이 애자에 절연 내력이 있죠. 절연 내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절연 내력보다도 철탑 전위 상승이 커져 버리게 되면 애자가 절연이 안 되니까 철탑 쪽에서 전선 쪽으로 방전할 공산이 커지죠. 다시 한번. 뇌계가 침입했다. 뇌전류가 흐른다. 철탑의 저항 때문에 철탑의 전위가 올라간다. 이때 올라간 전위가 애자의 절연 내력보다 커지게 되면은 철탑 쪽에서 전선 쪽으로 방전하면서 불꽃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불꽃을 역섬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여기 애자의 절연 내력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철탑의 전위를 낮춰야 되고 철탑의 전위를 낮추려면 뇌전류를 줄이든지 저항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뇌전류는 줄일 수가 없으므로 철탑의 저항을 줄여야 되죠. 이때 철탑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땅 속에다가 매설지선을 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매설지선을 연결해 주게 되면 땅 속에다 연결해 주게 되면 철탑의 전기 저항, 탑각 저항을 줄이죠. 탑각 저항, 철탑의 전기 저항을 탑각 접지 저항, 탑각 저항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철탑의 전위 상승을 떨어뜨리니까 역섬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럼 이제 줄여서 역섬락을 방지하려면 매설지선을 사용하여 철탑의 저항을 줄인다. 이렇게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역섬락 방지는 매설지선을 사용해서 철탑의 저항을 줄인다. 정답이 4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피레기는 이제 내격으로부터 변압기 보호할 때 쓰는 것이고 가공지선은 뇌 침입 받는 것이죠. 소호각은 여기 애자를 보호하는 장치죠. 그래서 역섬락 방지, 탑각 저항 줄인다. 탑각 저항을 줄이려면 매설지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우리나라의 특고압 배전 방식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꽤 잘 나오는 문제 중인데 이게 이제 잘 나오면서도 쉽죠. 여기서 항상 배전 방식은 우리는 특고압이에요. 22.9kV니까 특고압 배전이죠. 그리고 이 22.9는 중성선이 다중접지되어 있습니다. 다중접지가 되어 있고 3상 4선식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전 방식. 전압은 22.9, 고압 말하는 거예요. 높은 쪽.
낮은 쪽은 380에 220이고요. 중성선 다중접지의 3상 4선식. 참고로 송전 방식은 송전은 3상 3선식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다. 이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 방식이냐 배전 방식이냐.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 여기서는 배전이니까 4번이 정답. 다음 9번 문제. 양 지점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이도를 구하는 식을 물어봤습니다. 단 이도가 D값이고 다음에 수평장력이 T값으로 되어 있고 전선 무게가 W kg/m로 되어 있고 경과는 S로 되어 있죠. 이 수식은 우리가 전력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죠. 2도 D값은 8T분의 WS의 제곱이다. 요거 2도 D값 8T분의 WS의 제곱. 전선의 실제 길이 L값은 S 플러스 3S분의 8T 제곱.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인 이걸 구하는 식하고 2도 구하는 이걸 구하는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요 전선 수평장력이 있단 말이에요. T값 요거. 이 수평장력이 뭐냐? 다른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요 수평장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잘 나오죠. 수평장력, 전선 수평장력. 전선 수평장력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전주가 이렇게 서 있고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묶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힘을 받게 되죠. 이렇게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전선은 요 가운데 힘의 제일 최저점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옆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수평장력이죠. 그래서 전선을 양쪽을 고정을 하게 되면 여기 최저점에서 수평으로 받는 힘을 말합니다. 수평장력. 이해가셨죠? 이건 단위는 킬로그램만 써야지 킬로그램 메타를 쓰면 안 됩니다. 킬로그램 수평장력 이거 말하는 것이고요. 이 수평장력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선의 인장하중이 있습니다. 전선 인장 하중의 값을 전선의 안전율로 나누면 돼요. 안전율은 설비 기술 기준에서 구리인 경우 2.2, 알루미늄은 2.5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여기 안전율은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 전선의 인장하중은 공장에서 제조업체에서 전선을 만들 때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가 될 건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걸 안전율로 나누면 전선 수평장력이 나오게 되죠. 혹시 이런 2도 구하는 문제나 실제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전선의 안전율이 주어지게 되면 전선의 인장하중을 안전율로 주어진 값으로 나누고 장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 거기만 조심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 수식 반드시 외우세요. 2도 D는 8T분의 WS제곱이다. 전선의 실제 길이 S는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분의 8D제곱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배전선로에서 역률 개선에 따르는 효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자, 여기 우리가 전력 시간뿐만이 아니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선로에서 역률을 개선한다. 역률을 개선한다는 말은 지상 무효 전력을 진상 전류를 공급하여 역률, 즉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을 좋게 해주는 거죠. 자, 역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하게 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전압 강화 감소, 전압 강화를 줄어든다. 그 다음에 손실 감소, 전력 손실 경감. 그래서 항상 역률 개선 이유가 뭐냐? 전압 강화 감소, 손실 감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압 강화 감소,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게 되면 설비 여력이 증가하죠. 여유 증가. 여유가 증가한다. 이 여유 증가가 뭐냐면, 자,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선로에 무효분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럼 무효분이 흘러가지 않으면 무효분이 흘러갈 걸 대비해서 설비를 크게 잡았는데 무효분이 흘러가지 않으므로 그만큼 여유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비 여유 증가라고 외우는데 이 여유 증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설비는 그대로 놔두고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 이용률이 좋아지죠. 말을 바꾸게 되면 그래서 설비 여유 증가, 설비 이용률 향상 이렇게 같은 뜻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꼭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역률 개선하면 전압가가 줄고 손실 줄고 설비 여유가 증가한다. 여유 증가한다는 말은 설비의 이용률을 높인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선로의 절연을 요하는 비용, 절연하고는 역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이 2번이 정답이 되죠.